황금축구와 시즌3 10분 토론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해드렸겠지만 국내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면 태국에서는 U16 청소년 대표팀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0분 토론 주제는요. 바로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유스 시스템이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는 이제 그 학교 축구부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어디 중학교 축구부, 어디 맞아요, 고등학교 맞아요. 축구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체육으로 많이 운영이 됐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럽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K리그의 산하의 팀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그런 유소년 팀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 체육에서 그 클럽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유소년 대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 어디는 학교 축구부고 어디는 이제 클럽 팀이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면서 이제 리그가 운영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혼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자세히 보면은 좀 우리나라는 색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네. 과거에 학원 축구를 그러니까 학교 축구를 보통 학원 축구라고 네, 하거든요. 네, 네. 학원 축구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 위주로 육성이 됐었는데요. 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클럽 유소년 축구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클럽 유소년 축구를 해서 산하의 유소년 팀을 바로 만드는 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모습이 나오는 게 네. 학원 축구를 클럽 산하에 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전남이나 포항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럼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 동초등학교 그리고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가 이제 클럽 유소년 시스템처럼 산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네. 전남 같은 경우에도 광양제철 남초,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가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묘하게 지금 한국식으로 네, 네. 클럽 유소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반면에 FC 서울은 좀 다릅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아예 갖추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퓨처 오브 FC 서울이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엘리트 육성, 그러니까 좋은 어린 선수들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것 동시에 결국 이제 취미반, 보급반 이렇게 나누면서 결국 이제 회비를 좀 걷고 네. 이러면서 또 수익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FC 서울이 조금 더 앞선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좀 단점이 있는 게 서울 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산하 그 유스 이제 고등학교를 좀 옮겼어요. 옮기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전에 있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게끔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구단에서 이제 산하 고등학교를 옮길 때마다 네. 선수들이 다 대거도 전학을 가야 되고 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제도가 분명히 긍정적인 거는 네. 이전까지 학원 축구는 무조건 그냥 선수들이 다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선수들이 많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업은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면은 그 이제 방과 후에는 이제 구단에서 이제 그 네. 시스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다 하고 이제 운동도 다 하는 좀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승우, 장교리 선수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이 참 대표적으로 해외 유스 시스템으로 이제 성장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해외 유스 시스템과 국내 유스 시스템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100년이 넘는 유럽의 구단들의 유스 시스템과 네. 우리의 유스 시스템을 불과 바로 몇 비교하는 년 되지 거는 않았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네. 무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가장 좋은 유스 시스템을 갖춘 클럽은 네. 과거에는 아약스, 현재는 바르셀로나거든요. 네. 근데 아약스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별 성장하는 그 팀들의 전술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팀 가더라도 전술적으로 적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을 어느 연령대에서 어떻게 개발시킬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구적인 센스, 그러니까 축구 이해력, 전술 네. 이해력을 높게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아약스는 토탈 사커, 토탈 네. 풋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바르셀로나는 티키타카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한 가지 포지션만 갖고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선수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시키게끔 만들고서 이 네. 선수에게 가장 어울리는 포지션은 어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시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 많습니다. 네, 쉽게 네. 얘기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득점왕 하던 선수들이 대학교 가면은 중앙 수비수, 풀백하고 말이죠. 풀백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경우가 홍명보 선수도 그랬거든요. 지금 네. 뭐 감독이지만. 네. 그런데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하루 종일 축구부에서 네. 창밖을 바라보면 축구부는 하루 종일 그라운드를 뛰고 있고 하루 종일 공을 차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잔디가 아니라 막 맨 땅에서. 맨 땅에서 그러고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궁금해요. 이것은 네. 선수들에게 축구 이해력을 어렸을 때부터 먼저 네. 축구 이해력, 전술 이해 능력, 그리고 자신의 해야 될 임무, 자신의 축구 철학 이런 부분을 먼저 잡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선수가 성장하게끔 의료진이라든가 전체적인 게 다 토대를 갖춰놔야 돼요. 저희는 정말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잘했던 선수들이 부상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막고자 유럽은 체계적으로 해놨다는 거죠. 이것이 클럽이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 산하에 각 연령면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도- 네. 예, 지금 흥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그 아약스나 바르셀로나처럼 유소년 팀의 그런 전술이 성인팀까지 이어진다. 이게 최근에 이제 포항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왜 그냥 그 팀에 갖다 놓으면 잘하냐. 네. 그 선수들이 다 그 전술을 고등학교, 어렸을 중학교 때부터 때부터 그대로 습득을 했기 습득을 했기 때문에. 때문인데 네. 저는 그 해외 유스 시스템과 국내 유스 시스템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국내에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네. 결국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뭐 이승우, 장결희 선수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좀 스카웃 능력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어리고 잘하는 선수들을 대거 데려가서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국내 유스 시스템도 환경적인 문제가 좀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차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승우나 장결희 같이 능력 있는 선수를 발굴해서 이 선수들을 해외로 좀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김희태 감독이라고 그 예전에 박지성 선수를 키웠던 그 감독을 만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승우 선수가 거기에서 그 포천 있는 김희태 축구센터에서 초등학교 시절 한 5년 동안 축구를 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미 기본기를 다져놓고 간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축구를 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외로 나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그 기본기를 닦아놓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해외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송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스 시스템이 국내 유스 시스템과 다른 점이 역사도 오래됐고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동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국내에서도 그렇게 선수들을 좀 키우고 발굴해낼 수 없는지 이런 장결희 선수와 이런 선수들처럼 그럴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있죠, 당연히. 아니 이승우 선수는 국내에서 네. 발굴한 선수예요. 맞아요. 네. 장결희 선수도 그렇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국 함부르크에서 뭐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했는데 바로 성인팀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네. 그 밑에 산하에 들어갔다가 네. 이제 성인팀으로 올라오면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장결희 선수도 그렇고 이승우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넓은 무대에서 뛰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정이 있는데 네. 어린 나이에 가서 그 시스템에서 먼저 성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유스 시스템도 정말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 이명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스타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뭐 지동원 선수를 비롯해서 스타 선수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유스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그런 거죠. 국내에 있는 그 유스 시스템에서 온전히 다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느냐. 네. 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린 나이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국내 유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해외의 스카우터의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은 당연히 더 큰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 진출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능이 정말 뛰어난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만 유스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K리그의 이제 유스 시스템에 있는 이런 선수들이 K리그 유스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능을 키워서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유스 시스템의 좀 이상적인 발전 방향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네. 포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네, 포항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른 K리그 클래식 팀들도 유소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장이 나가고 있고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본다면 더욱더 우리 유소년 시스템들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네. 그 스포츠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돌아오는 돈이 400억에서 한 200억 정도로 이제 줄게 됐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죽는 건 유소년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예산이 적어지면 그거를 대표팀에서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회는 이 돈을 절반을 협회 차원에서 유소년을 키우는 돈으로 쓰고 네. 나머지 절반을 이제 프로축구연맹에 주는데 이제 프로축구연맹도 그 돈을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 K리그 팀들한테 줘서 네. 팀들이 다 유소년 시스템 갖추게끔 하는 그 이제 네. 돈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들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1, 2년 안에는 뭐 그렇게 막 피해가 없겠지만 네. 향후 5년,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거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 지금 지원해주던 지원금을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원금 얘기를 떠나서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이 각 구단에게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의 체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롤 모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번에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독일 대표팀이 녹슨 독일 전차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독일 축구협회가 유소년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현재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리오 게체를 비롯해서 토마스 뮬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다 그 시스템 하에서 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결국은 뿌리는 유소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체계성을 협회 차원에서, 연맹 네. 차원에서 네. 갖춰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송 의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독일 축구의 레전드죠. 프란츠 베켄바우가 독일 축구가 세계 축구를 평정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자국의 유스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데 많은 투자와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도 너무 앞에 급급한 승리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봐서 유소년 육성을 통해서 뿌리를 탄탄히 다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토론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김태룡의 집중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전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